자, 이제는 메이크업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역사는 한국의 메이크업 역사, 그 다음에 서양의 메이크업 역사, 그 다음에 20세기 메이크업, 그 다음에 21세기 메이크업까지 해서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자, 우선 한국의 메이크업 역사는 고조선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나라 원시 화장의 흔적을 볼 수 있는 건 단군 신화예요. 환웅이 인간이 되기 위해서 곰과 호랑이에게 100일 동안 빛 보지 말고, 이게 단군 신화잖아요. 어두운 동굴 안에서 뭘 먹게 해서 쑥하고 마늘만 먹게 했죠. 쑥과 마늘은 민간에 널리 행해진 미용법이에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야. 환웅이 쑥하고 마늘을 먹게 했던 건 이것도 미용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도 쑥 같은 거는 그 많은 팩 재료로도 사용이 되고, 그 다음 피부를 좋게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쑥 달인 물에 목욕을 하고요. 저기 찧어진 마늘 찧어가지고 꿀을 섞어서 얼굴에 바르면 미백 효과랑 기미, 잡티, 주근깨 등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어요. 자, 이를 통해서 당시 여성들이 흰 피부를 선호했더라라고 우리가 생각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쑥하고 마늘로 여성들은 미용을 했다는 거야. 피부가 좋아지고 하얘지는 걸 했다는 거죠. 부족국가 시대에 한반도 동북부 만주 지방에 살았던 음루 사람들은 겨울에는 돼지 기름을 발랐고, 돼지 기름 엄청 기름지잖아요. 이걸 바름으로써 어떻게 됐대? 피부를 부드럽게 했대요. 그리고 동상을 예방했대요. 돼지 기름이 동상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또 말갈 사람들은 오줌 세수를 했대요. 그래서 피부 미백의 수담으로 삼았대요. 한반도 중부 이남 사람들은 문신을 했다는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랑랑의 유물인 체아치렵의 인물상을 보면 머리가 정돈되어 있고요. 이마를 넓히기 위해 머리털을 뽑은 흔적이 뚜렷하대요. 눈썹은 굵고 진하게 그려져 있고. 자, 이거는 체아치렵은 제가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건데요. 여기 보면 이게 고조선의 우리의 그거예요. 유물이에요. 여기 이제 얼굴들이 요거 이제 크게 나온 건데, 눈썹이라든지 이런 게 진하게 지금 칠해져 있는 거 혹시 보이실까요?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마가 엄청 넓어요. 여기 막 다 중국의 변발처럼, 그죠? 뽑았대. 그 다음에 눈썹이 다 짙어. 지금 보면 이때도 그래서 고조선 때부터 몸을 정갈하게 하고 치장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고조선이 지나고 이제 삼국시대, 고구려, 신라, 백제, 이 삼국시대에는 굉장히 문헌도 있고 많고, 이때는 우리가 메이크업을 정말 했다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유물들도 많이 발견이 됐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벽화라든지 고분 벽화 같은 데 보면 뚜렷하게 이제 화장을 했던 흔적들이 이제 보이기도 하고 하거든요. 삼국시대 우선 첫 번째로 고구려를 한번 보면, 고구려는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장 가까이 있죠. 지금 현재 북한 그쪽이니까. 그래서 활발하게 교육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중국 은나라 주왕 때 사용하던 연지, 우리 결혼할 때 연지곤지 찍는다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래, 연지가 고구려에 전해졌어요. 4, 5세기경에. 그래서 고구려에서는 연지 사용이 일반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어디서 이제 나타나냐면, 쌍용총의 고분벽화 여인상에 보면 새 여인은 시녀로 보이는데 뺨과 입술에 연지 화장과 오렌지색 눈 화장을 하고 있대요. 그리고 삼국사기에 무녀, 그 다음에 악공, 연지 화장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수산리 고분벽화의 귀부인상에도 보면 머리에 관을 쓰고 뺨과 입술에 연지로 단장되어 있고 눈썹 화장은 넓게 곡선형으로 다듬되어 이때도 이미 그러면 했단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후한서 때는 남녀 모두 깨끗한 옷 입기를 좋아했고 밤이면 남녀가 여럿이 모여서 배우놀이와 음악을 즐겼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고구려 사람들은 신분과 직업에 따라 각기 치장을 달리하고 나들이와 의례치례를 구별하였으며 고구려인들에게 기초화장과 더불어 색조화장까지 했대요. 메이크업의 기원은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람이 단군 신화에서 공과 호랑이가 쑥과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쑥달인물에 몸을 씻어서 흰 피부를 만들고 마늘 쪄서 꿀이랑 섞어서 팩을 하고 자, 그런 것들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자, 고구려 아까 말씀드렸던 고구려 쌍용총 고분 벽화에 보이시죠? 여기는 여왕은 아니야. 시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 뭐 하고 있어요? 다 연지 찍었죠. 핑크 볼에 치크 했잖아. 치크 볼터치 했죠. 그리고 입술도 이게 너무너무 잘 보여요. 그 다음에 고구려 수산리 벽화에도 귀부인이 뺨과 입술에 연지 화장을 한 게 확실히 보이죠. 고구려 때는 이미 그 중국과 붙어 있기 때문에 그 활발한 교역을 통해서 연지가 들어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백제를 한번 볼게요. 백제 화장 문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는 그 문헌이나 기록은 없지만 그 일본의 화한 삼제도회라는 도감을 보면 화장할 줄 모르고 화장품도 만들 줄 몰랐던 일본인들이 백제로부터 화장품 제조 기술과 화장 기술을 배워간 다음에서야 비로소 화장을 하기 시작했다는 기록이 있대요. 그래서 지금 이게 너무 아쉬운 점 중에 하나야. 백제가 굉장히 물론 나중에 통일신라가 더 화려하고 이렇게 돼. 백제도 우리 보면은 진짜 많은 아마 화장을 일본까지 전파했다고 하면 굉장히 발전이 많이 됐을 텐데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긴 해요, 이게. 그래서 일본의 그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건 백제 화장 기술과 제조 기술이 매우 수준이 높았다는 거지. 거기까지 일본까지 이제 전파가 돼서 일본은 그제서야 이제 화장을 시작했다라고 하니까 그죠? 또한 중국의 문헌에 보면 백제인들의 화장 경향은 시분무주라고 해서 이것도 되게 중요한 백제 기술 중에 하나인데 화장 메이크업 경향 중에 하나인데요. 부는 바르되 연지는 바르지 않는다. 부는 바른데 무주 연지는 바르지 않는다라고 기록되어 있대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거예요? 부는 발라서 얼굴은 하얗게 만들었어요. 연지는 안 찍었대. 그러면 말 그대로 그냥 하얗게 한 거니까 되게 옅고 은은한 화장을 했다는 거죠. 옅고 은은하게 메이크업을 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백제시대 토기합이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이거는 밥그릇같이 생겼지만 식기하는 모양이 달라요. 우리가 그때 아는 식기하는 모양이 달라서 여기다가 이제 백분을 담았던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시분무주라고 했죠. 부는 바르되 연지는 찍지 않는다. 그래서 이 백분을 담는 이런 토기합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백분을 담아서 사용을 했구나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신라 시대. 신라는 굉장히 이제 그 다음에 통일신라도 그렇고 되게 화려하고
그런 남녀 상관없이 치장을 되게 많이 했던 걸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신라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영육일치 사상이라고 했어요. 영육일치가 뭐냐면 아름다운 육체에 아름다운 정신이 깃든다. 몸을 깨끗이 단장하고 옷차림을 깨끗이 하면 육체가 이제 육체면 정신도 이제 아름답다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이거는 저도 굉장히 동의하고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영육일치 사상이 국민 정신의 바탕이 돼서 모두 깨끗한 몸과 단정한 옷차림을 추구하였다. 아주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그런 사상이죠. 삼국유사에 따르면 신라의 임금이 된 혁거세는 아름다운 남자였으며 그의 왕비도 빼어난 미녀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신라 진흥왕 때 이때 화랑 알죠? 그 우리 뭐 드라마 같은 거 봐도 많이 나오잖아요. 예쁜 미소년 같은 화랑과 원화 제도가 있었고요. 사회 지도자로서 미인과 덕망을 갖추고 용모가 수려한 미소년을 뽑았어요. 그래서 남자인 화랑들도 귀걸이, 목걸이 그런 장신구두로 치장을 하고 화장을 했대요. 그래서 일찍이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다. 신라시대 때는. 삼국사기에 김유신의 누이 문희가 엷은 메이크업을 하자는 기록이 있고요. 중국 기록에 의하면 신라의 여성은 화장이나 눈썹 그리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아 신라의 화장법도 되게 옅고 섬세한 화장법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대신에 이제 장신구들은 이제 남자 특히 화랑들도 화려하게 했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신라에서는 분을 제조하는 기술이 굉장히 발달이 됐대요. 그래서 납을 화학 처리한 염분이나 백합꽃의 붉은 수술인 산단을 원료로 한 색분 등을 만들어서 물에 개어서 발랐고, 눈썹은 나무 젤을 제가 까맣잖아요. 물에 섞어서 그렸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뭐 지금처럼 다양하진 않았지만 어쨌거나 그런 그 자연 환경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얻었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면 굉장히 똑똑한 우리 선조들이, 조상들이. 또한 불교의 전례와 더불어 청결함을 강조해서 목욕 문화가 대중화가 됐대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때부터 이미 그래서 목욕 용품이 발달을 했대요. 신라시대 때. 그래서 쑥탕 아까 뭐 미백 좋다고 했지. 쌀도 원래 쌀뜨물도 미백할 때 도움 많이 주잖아요. 그걸 이용도 했고요. 다 이제 자연으로부터 얻어온 그런 곡식이라든지 뭐 꽃이라든지 나무라든지 팥이나 녹두, 쌀겨 등으로 조두라는 세제를 만들었대요. 왜 우리 세제 있잖아요. 퐁퐁 같은 그런 것도 그 쌀로 하는 그런 것, 뭐 기름기가 잘 제거돼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이게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피부 미용을 향상시키고 조두에서 나는 팥 비린내를 제거하기 위해서 향유 발달까지 촉진시켰대. 그러니까 막 목욕 문화가 많이 발달된 거야, 진짜로. 그렇게 신라시대 때 그렇게 발달이 많이 됐다. 여기 보면 가야시대 때 이런데 속이 화장함이 있거든요. 여기서 많이 화장품을 담았던 것으로 이제 추측이 된다고 합니다. 자, 삼국시대 마지막은 이제 통일신라 시대인데요. 삼국을 이어받은 통일신라는 이제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안정을 이뤄서 되게 활발하게 이국적이고 화려하게 발달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에 되게 화려하죠. 통일신라 같은 경우에는 삼국사기의 문무왕이 부녀의 복장을 당의 것과 동일하게 하라는 그런 왕명이 있은 후에는 통일 이전에 엮여있던 화장들이 그 이후로는 조금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화려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통일신라 때는 장식들도 화려하고, 그래서 빛 같은 것도 보면 여기 옆에 그림으로, 사진으로 보면 빛도 굉장히 화려하게 뭐가 막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중국의 지금 그 전에 했던 신라나 백제 같은 경우에는 되게 옅은 화장을 했잖아요. 근데 통신라에 오면서 그게 이어져 오다가는 그 문막 6년 때는 그 당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색조 화장이 짙고 화려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삼국시대가 지나고 나선 이제 고려시대로 오는데, 고려의 태조왕건은 통일신라 시대에 이제 정치와 문화를 계승하는 정책을 시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교인 불교와 신라 시대 때 어떤 거였죠? 영육일치 사상이었잖아요. 그걸 그대로 전승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때도 고려도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육체에 아름다운 정신이 깃든다라는 영육일치 사상을 그대로 전승이 됐고, 그 다음에 국초부터 중국의 기녀 제도를 본받아서 교방을 두고 기녀를 제도화함으로써 이때 화장이 엄청 화려해졌죠. 그 다음에 탐미주의 색채가 농후해졌고, 이러한 사회적 제도는 여성의 화장의 원화를 가져왔다. 그러니까 이원화를 가져왔다. 뭐냐면 그냥 평범한 여성들은 옅은 화장을 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비분대 화장이라고 했고, 이것도 이제는 고려시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기생을 중심으로 했던 짙은 화장을 분대 화장, 제가 그 전에 이렇게 얘기했었죠. 분대 화장을 해서 그와 반대로 어염집 규수들은 옅은 화장을 했는데 이게 비분대 화장이다. 그래서 고려시대 때는 이런 이원화가 됐다. 사회적 제도에 따라서. 그 다음에 고려사 절요에서는 고려 부인들은 몸치장에 있어 얼굴에 바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요. 분만 바르고 연지는 쓰지 않았다. 시분 무주 있었죠. 그거랑 같은 거. 그 다음에 버들린 모양의 가늘고 아름다운 눈썹을 그렸다라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자, 고려시대 또 고려 도경이라는 곳에는 뭐라고 하냐면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귀부인들이 향유 바르기를 좋아하지 않고 보는 바르되 연지는 즐겨 바르지 않았다. 그치? 우리 백제에서 했던 시분 무주 있었죠. 그거랑 같이 연계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려시대에는 이제 화장이 이원화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런 기생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양반집 교수들하고, 거기서 비분대화장, 분대화장 이렇게 나타났잖아요. 그럼 분대화장이 뭔지 한번 알아볼게요. 분과 눈썹 먹을 사용하여 분대화장이라고 칭하였다. 자, 얼굴은 창백해 보일 만큼 하얗게 분을 발랐고, 눈썹은 가늘게 다듬어서 또렷하게 그렸대요. 그 다음에 입술은 붉게 연지를 발랐고, 볼은 복숭아색을 띠게 했대요. 그 다음에 머리는 윤기가 흐르도록 기름을 발랐다. 이게 이제 분대 화장이고, 비분대는 말 그대로 이거의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얼굴은 창백해 보일 정도 분을 바르긴 했어요. 비분대 옅게 대신에. 근데 여기보다는 조금 농도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발견된 것들을 좀 보면 고려시대 청동 접시, 분을 반죽하던 접시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는 보면 지금 5개, 여기 보이시죠? 5개의 화장 용기가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상자예요. 화장품 정리함 같은 그런 느낌이겠죠?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서 그 시대에 어떻게 화장을 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유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조선시대로 넘어오면 조선시대는 아시잖아요. 유교 사상이 완전 지배를 하면서 여성의 외적인 아름다움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더 강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성이 화장을 한다는 것 자체를 되게 부도덕한 행위로
간주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유교 사상 알잖아요. 남녀 칠세 보동석 뭐 이런 것처럼 뭐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자는 화장을 하면 저 여자는 뭐 기생 뭐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보면 되고, 자, 이러한 사회적 경향이 화장의 세분화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우리 고려시대 때처럼 어염집 여성들의 화장과 그 다음에 직업 여성, 기생, 뭐 궁녀, 뭐 이런 특수 여성들의 의식 화장으로 여기도 말 그대로 이원화가 됐다. 뚜렷하게. 그래서 조선 왕조 실록에 따르면 일반 상류층 여인들은 평상시에는 화장을 하지 않았고요. 손님을 맞을 때나 특별한 나들이 때만 엷은 화장을 하였다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여염집 연인들은 만약 화장을 좀 짙게 하면 기생이라는 것을 오해를 받아서 옅은 화장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조선왕조 실록에 의하면 화장을 거의 안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런 일반 여염집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얼굴에 붓은 바르고 그 다음에 눈썹과 연지는 그리되 본래의 생김새를 바꾸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름답게 그냥 자연스럽게 화장을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초에 우리 배웠죠. 화장의 용어 중에 야용이라고 기억나세요 혹시? 야용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야용이 뭐였어요? 박색을 아름답게 하거나 노인을 젊어 보이게 하는 억지스러운 그 메이크업을 야용이라고 했잖아요. 화장을. 그래서 화장을 했을 때와 화장을 하기 전과 화장 후가 너무 달라 보이는 걸 경멸했대요. 그러니까 야용처럼 노인을 화장을 해서 조금 더 젊게 보이게 한다거나 못생긴 여성을 화장을 해서 아름답게 보이게 한다거나 이런 거를 경멸했대요. 그러니까 진하게 하지 않았다는 그 얘기죠. 그렇게 화장을 하는 건 기생이나 하는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죠. 얘는 그래도 하얀 분을 두껍게 바르고 양볼에는 이제 이마 곤지를 찍었고요. 입술 연지를 짙게 바르는 화려한 화장을 했대요. 그래서 일반 여성들도 여기 그 혼례식 때와 평소 때 다른 이제 이분화, 세분화가 되었고, 지금도 현재에도 그 결혼식 할 때는 신부 화장이라고 해서 평소보다는 조금 더 특별하게 짙게 또 하지만 조금 더 특별하게 화장을 하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조선 말에는 흰색이 아닌 복숭아색의 분을 썼다고 해요. 그래서 일반 여염집 여성들은 복숭아색 분을 썼고, 그 다음에 이제 기생들은 직업 여성들은 더 흰색을 아주 두껍게 발랐대요. 그래서 기생의 화장은 분대 화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염집 여성들은 비분대 화장이잖아요. 분대 화장이 더욱더 기생의 상징이 됐다. 너무 뚜렷하게 차이가 나니까 흰색과 이제 복숭아색으로 핑크빛으로. 그래서 조선왕조 실록에 그 연산군 일기에 이게 나와 있는데요. 조선시대 장학원을 만들어서 전국의 기생들을 미모에 따라서 3등급으로 나눴대요. 얼굴 하얗게 분을 바르고 눈썹은 초승달처럼 그리고 붉은 입술 연지를 바르는 분대 화장을 적극 장려함으로써 정치적 지원을 바탕으로 해서 기생, 궁녀, 뭐 특수 여성이 분대 화장이 엄청 많이 발전을 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규합총서라는 그 여성 백과 같은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는 모든 여성들은 이렇게 화장을 하고 뭐 이렇게 옷을 입고 매무새를 이렇게 하고 하는 게 다 나와 있대요. 그래서 겨울에 얼굴이 거칠어지고 터지는 데에는 달걀 3개를 술에 담가 새지 않도록 두껍게 봉한 뒤 한 달 정도 두었다가 얼굴에 바르면 트지 않고 윤이 나고 피부가 옷같이 휘어진다라는 기록도 있고요. 이 밖에도 두발, 머리의 형태라든지 그 다음에 입술을 그리는 방법, 그 다음에 눈썹 그리는 방법도 나와 있고, 그 외에도 향이라든지 화장품 제조 방법이 수록되어 있대요.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아니지만, 우리 뭐 80년대, 90년대 때 그런 뭐 여성 백과라는 잡지 같은 그런 거지 않을까 생각해요. 거기 보면. 그래서 그 책을 보고 그냥 일반 어염집 여성들은 직접 화장품을 만들어 사용했다고 합니다. 규합 청소라는 게 다 나와 있대요. 화장품 만드는 방법부터 피부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가 다 나와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의인 소설은 여용국전이라는 소설에는 여성의 화장을 국가 정치에 부여하여 권장을 했대요. 화장품과 화장기구가 20종이나 등장을 했고요. 우리나라 여성들이 여러 가지 화장품과 화장 도구를 사용해서 화장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미 조선시대에 화장기구가 20종류가 됐대요. 그러니까는 많이 발전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숙종 때는 화장품을 이제 팔러 다니는 사람이 생겨났어요. 매분구라는 행상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유기전, 큰 상점, 여러 물품을 파는 유기전이란 큰 상점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백분을 취급했던 점포가 따로 있었고 여러 가지 전문 상점이 있어서 화장품과 화장 도구를 취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조선시대 때부터는 집에서도 화장품도 만들어 썼죠. 책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종류도 막 기구가 20종류가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통해서 화장을 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예 돌아다니는 행상이 있었어. 화장품을 파는 매분구라는. 그리고 상점, 모든 생활용품 파는 그런 상점, 지금 같은 뭐 다이소 뭐 이런 거 그런 데서 또 팔았대요. 화장 도구라든지 화장품. 그래서 조선시대 화장품의 생산 판매가 산업화될 조짐이 보일 정도로 대량 소비가 됐다고 합니다. 이미 조선시대 때 많이 이제 메이크업에 발달이 됐던 거죠.